조카 결혼식장 복도, 인숙이 물컵을 떨어뜨리자 장나모가 벌떡 일어선다. 뭐 하는 거야? 체면 다 구겼다 꺼져! 물컵을 빼앗아 인숙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는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보는 가운데 물에 젖어 서 있는 인숙, 번진 화장과 떨어지는 물방울. 소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한다. 왜요?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진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화면 아래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꼭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께 행운과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 경기도 외곽 낡은 아파트 단지의 14층. 정인숙은 좁은 부엌에서 명절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벌써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오후 7시가 넘었으니 14시간째 서 있는 셈이었죠. 발목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직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 곳곳에는 30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름이 튄 전자레인지 위로는 크기가 제각각인 플라스틱 통들이 비스듬히 쌓여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모서리가 깨져서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옆 타일에는 김치 국물이 튄 자국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싱크대 배수구에서는 음식물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인숙은 호박전 반죽을 팬에 올리면서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호박전 30개, 동태전 20개, 김치전 15개, 파전 10개. 내일 올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시누이 3명과 그 가족들, 조카들까지 합치면 15명이 넘었으니까요. 인숙의 손은 이미 반죽과 기름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까지 파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반지는 진작에 빼둔 지 오래였죠. 부어서 빠지지 않았거든요. 거실에서는 남편 장나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였지만 여전히 집안에서만큼은 절대 권력자 행세를 하고 있었죠. 어젯밤 동창 모임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토해놓고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뒷정리는 당연히 인숙의 몫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지금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채널을 돌리며 맥주캔을 하나씩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야, 전 몇 개나 부쳤어? 부엌에서 국자를 휘젓던 인숙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호박전이랑 동태전 합쳐서 한 50개 정도 되었어요. 그게 다야? 내일 사람들 오는데? 시누이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인숙은 가스불을 줄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하루 종일의 노동의 결과물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더덕 무침, 연근 조림. 여기에 갈비찜과 잡채, 닭강정까지. 보통 집이라면 명절 차례상으로도 충분한 양이었죠. 하지만 장나모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듯이 인숙이 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고 모자란 것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아직 더 붙일 거 있어요. 김치전이랑 파전도 해야 하고 새우전도 만들려고요. 그딴 걸 전이라고 붙여놨어? 장나모가 일어나더니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젓가락으로 호박전 하나를 집어들어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두껍게 붙였잖아. 기름도 대충 빼고 이런 걸 먹으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장나모는 그 전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기름기가 묻은 전이 거실 바닥에 떨어지면서 기름 얼룩을 만들었죠.
인숙은 조건반사적으로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해. 제대로. 내일 창피당하기 싫어. 인숙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장나모는 화가 더 치밀었는지 발로 상을 걷어찼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카펫에 쏟아지고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 반찬들이 바닥에 뒤섞여 버렸습니다. 내가 벌어온 집에서 이 모양이야? 30년을 살았으면 좀 늘어야지. 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속으로 되뇌었죠. 명절마다 조금씩 죽는 기분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그때 뒷문 쪽에서 딸 소영이 나타났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퇴근한 모양인지 정장 차림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죠.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바라본 소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무릎 꿇고 걸레질하는 어머니, 그리고 소파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는 아버지. 소영은 몇 초간 말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집이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28살 직장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죠. 인숙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영의 눈빛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왔던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분노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괜찮다. 엄마가 다시 하면 돼. 금방이야. 괜찮다고요?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 종일 만든 음식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나모가 맥주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어른들 일에. 네 방이나 들어가. 어른들 일이요?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한테 하는 일이에요? 소영이 한 걸음 다가서자 인숙이 급히 일어서서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갈비찜 국물이 묻어 있었죠. 소영아, 됐다. 그만해. 괜히 더 복잡해져. 하지만 소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의 당당함과 직장에서 배운 논리정연함이 섞인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인이 아니라고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뭐라고? 이 집에서 누가 돈을 벌어왔는데? 누가 이 집을 샀는데? 돈 벌어왔다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뭐예요? 가정부예요? 인숙은 딸과 남편 사이에 서서 양손을 벌렸습니다. 30년간 이런 식으로 중재해온 습관이었죠. 제발, 제발 그만해요. 둘 다. 이러면 더 힘들어져.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논문 작업을 하고 온 모양인지 어깨에는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지우는 거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울먹이는 어머니, 화가 난 누나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 또요? 지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무겁고 체념적이었죠. 마치 이런 상황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정리할게. 인숙이 아들에게 말했지만 지우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요? 매년 명절마다 매번 이렇게? 장나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고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알아?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을 위해서라고요?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 밥상은 누가 뒤집었을까요? 엄마가 없었으면 누가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했을까요? 인숙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30해 동안 이 작은 창으로 몇 번의 해넘이를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바라봐야 할까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하고 무력했습니다. 왜 자신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려야 하는지, 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인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시누이 3명이 모두 가족들과 함께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인숙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언니 요리는 항상 짜다. 이런 건 어떻게 먹어? 같은 말들을 던질 것이고 인숙은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참아낼 것입니다. 참으면 지켜지는 게 가족이야. 인숙이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30해 동안 마음속으로 외워온 주문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말이 예전처럼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10시 인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마저 준비하지 못한 음식들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소동 이후 거실은 말끔히 치워졌지만 가족들 사이에 어색함은 여전했죠. 장남호는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에 포마드까지 발라가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결혼식이니까 늦지 말고 준비해. 창피하게 굴지 말고. 결혼식장은 시내 한복판의 대형 웨딩홀이었습니다. 장남호의 막내 형님 아들 결혼식이었는데 집안에서 첫 번째 손자 결혼이라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인숙은 몇 년 전에 산 검정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가 약간 짧아진 것 같았지만 새로 살 여유는 없었거든요. 웨딩홀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카 며느리 가족들은 모두 한복을 맞춰 입고 있었고 장남혼의 집안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죠. 인숙은 구석진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 3명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정순자, 둘째 시누이 정순이, 막내 시누이 정순미. 모두 인숙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시집을 잘 간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에 금반지를 끼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새로 한 모양이었죠. 언니 안 왔나 했네. 우리 진작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큰 시누이 순자가 인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반가운 듯 하면서도 어딘가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언니 그 옷 몇 년 전에 산 거야? 좀 낡아 보이는데. 막내 시누이 순미의 말에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멀쩡해서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언니는 너무 아껴. 이런 날에는 좀 차려입어야지. 예식이 시작되고 가족들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맨 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식을 지켜보았죠.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도 양가 부모님이 인사할 때도 그저 박수만 쳤습니다. 자신이 뭔가 말하거나 나서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웨딩홀 지하 식당은 둥근 테이블들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인숙은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물을 따르고 반찬을 덜어주고 빈 그릇을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성격이 그대로네. 어디 가도 일부터 하고. 둘째 시누이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비웃음인지 모호한 톤이었죠. 언니가 안 하면 누가 해? 습관이 됐나 봐.
순미가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도 참 복받았지. 언니 같은 부인 만나서. 시누이들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인숙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소영과 지우는 젊은 사람들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장남호는 형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죠. 인숙이 물컵을 들고 장남호에게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식당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고 웨이터들이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했죠. 인숙이 조심스럽게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기울어지면서 물이 장남호의 정장 바지에 약간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인숙이 급히 손수건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장남호가 벌떡 일어서더니 인숙이 들고 있던 물컵을 빼앗아 그대로 인숙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찬물이 인숙의 얼굴과 머리카락, 정장에 흘러내렸죠. 웨딩홀 식당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체면 다 구겼다?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꺼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신랑 신부 가족들, 하객들, 심지어 웨이터들까지. 인숙은 물에 젖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화장이 번져서 눈가가 시커멓게 되어 있었죠. 시누이들은 그 장면을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이고, 창피하네. 이런 데서 왜 이래? 큰 시누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오빠지. 언니는 원래 그래. 순미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성격을 오빠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 젊은이들 테이블에 앉아있던 소영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그 모든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을 끼얹는 모습, 시누이들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소영아, 그거 끄라고. 장남호가 소영을 보며 소리쳤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이때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25해 동안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조용한 아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남호가 인숙을 향해 또다시 손을 들려는 순간 지우가 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진짜. 제발 좀.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아버지, 여기는 결혼식장이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신랑 가족들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장남호도 상황을 의식했는지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번진 화장, 젖은 머리카락, 물에 젖어 투명해진 블라우스. 인숙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남호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괜히 나서가지고 창피만 당했네. 집에서나 조심하지. 소영과 지우는 뒷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숙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은 후 인숙은 거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들까지 창피당하게 해서. 엄마가 왜 사과해요? 소영이 반박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물컵 하나 떨어뜨린 것 가지고 왜 저렇게 해야 해요? 소영아, 그냥 참으면 지켜지는 게 가족이야. 엄마가 참으면 우리 가족이 평화로워져. 인숙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엄마.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가 죄수를 때려도 참아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죄수고 아버지는 간수고. 인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자신이 그렇게 보였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지우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결혼식장에서 물을 끼얹히는 게 정상이에요? 소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영상 봐요. 이게 가족이에요? 영상 속에는 물에 젖어 서 있는 인숙과 소리치는 장남호,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시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인숙은 그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그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밥을 해주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는 일상은 여전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에요. 장남호는 결혼식장 일을 금세 잊은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며 큰 소리로 정치 얘기를 하고 저녁에는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죠. 마치 며칠 전 일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해프닝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오후 시누이 3명이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추석 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며 들이닥쳤죠. 인숙은 급히 차를 끓이고 과일을 깎아내왔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인숙이 시중드는 모습을 당연하다는 듯 받았습니다. 언니, 그때 결혼식장에서 일 때문에 왔어. 큰 시누이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좀 과했긴 했는데 언니도 조심했어야지. 그런 자리에서 맞아, 언니. 그래도 남편 체면은 생각해야지. 둘째 시누이 순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언니. 막내 시누이 순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우리 오빠 성격 30년 넘게 알잖아.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데. 인숙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다니. 마치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죠. 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철들어야지. 애들 다 컸는데 왜 아직도 애같이 굴어? 순자의 말에 다른 시누이들이 웃었습니다. 인숙을 놓고 하는 이야기였지만 마치 인숙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대화했죠. 그러게. 우리 오빠도 답답할 만해. 30년 넘게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시누이들의 대화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언니는 원래 저래.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사귀고. 그래서 오빠가 더 답답해하는 거야. 소통이 안 되니까. 인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을까요? 밥을 못해서? 청소를 못해서? 아이들을 못 키워서? 아니면 예쁘지 않아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남호가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인숙을 불렀습니다. 야, 여기 와. 인숙은 앞치마를 정리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장남호는 시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인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누나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지? 이제 좀 정신 차려. 나이도 있는 사람이. 인숙은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장남호의 얼굴에는 익숙한 무관심과 지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날 사랑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도
장남호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인숙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대답을, 뭐 갑자기, 무슨 드라마 대사야? 장남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이냐 뭐냐 그런 거. 우리가 무슨 20살이야? 시누이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왜 그래? 나이 들어서 감성 돋았나? 3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죠. 그날 밤 인숙은 침실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장남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죠. 인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함께 자신의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인숙.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손에 쥐고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도장을 사용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모든 서류에는 장남호의 도장만 찍혔고 자신의 이름이 필요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 출근하기 전에 인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소영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인권 상담소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소영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엄마는 괜찮다. 괜찮다는 게 뭐예요? 결혼식장에서 물 끼얹히는 게 괜찮은 거예요? 소영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폰 앨범에는 그동안 몰래 찍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상 뒤엎어지는 소리, 인숙을 향해 소리 지르는 장남호의 목소리, 멍든 인숙의 팔 사진들. 언제부터 이런 걸? 작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증거가 됐어요. 지우도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죠.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참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다고. 엄마가 좀 더 잘하면. 엄마가 뭘 더 잘해요?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잘했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그날 오후 인숙은 처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알려준 여성 상담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한 정인숙입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윤혜정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책장에는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함께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윤혜정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인숙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숙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손에 쥐고 있던 것이었죠. 이 도장이 내 이름으로 처음 찍는 거예요. 윤혜정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장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찍는 도장이에요. 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윤혜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증거 자료부터 정리해 봅시다. 소영이 수집한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이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과연 이것이 가족의 모습일까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명확히 드러나네요. 윤혜정 변호사의 말에
인숙은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들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인숙은 도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지만 무서우면서도 설렜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 싶어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기적인 건 아닌가요? 윤혜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이기적인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게 보였죠.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통장을 만들었죠. 정인숙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죠. 3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인숙에게는 별다른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56이었고 어디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엄마,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세요. 소영이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청소나 식당 일도 괜찮고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좀 무서웠어요. 집 밖에서 일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봉제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인숙은 동사무소 청소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일이었죠. 면접도 간단했습니다. 일할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시기였어요. 첫 출근 날 인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라 긴장되었죠. 동사무소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저는 박명자예요. 같은 청소 일을 하는 박명자가 인숙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말투는 투박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인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뭐려 우리끼리 뭘. 어려운 일 아니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박명자는 인숙에게 청소도구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걸레질하는 방법, 화장실 청소하는 순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방법까지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언니는 왜 이 일 시작하게 됐어요? 쉬는 시간에 박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새로 시작하려고요. 뒤늦게라도. 아, 그럼 혹시 이혼 준비 중이세요? 인숙이 놀라서 박명자를 바라보자 박명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5년 전에 애들 다 키우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고요. 남편은 바람 피우고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이 나이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박명자의 말에 인숙은 조금씩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신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인숙은 청소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30년 만에 집 밖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거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박명자가 인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언니, 혹시 바느질 할 줄 알아요? 바느질이요?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아요. 왜요? 우리 딸 교복이 좀 찢어졌는데 어디 맡기자니 비싸고. 언니가 해줄 수 있어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느질은 어릴 때부터 자신 있었거든요. 어머니에게 배운 것도 있고 결혼 후에도 아이들 옷을 직접 만들어 입혔으니까요. 그날 저녁 박명자가 딸 교복을 가져왔습니다. 치마 옆선이 찢어진 상태였는데 인숙이 보기에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새 것처럼 될 것 같은데요. 인숙은 집에서 정성스럽게 교복을 수선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꼼꼼히 꿰매고 모양도 예쁘게 다듬어 주었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디자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박명자가 교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언니가 한 거예요? 새 것보다 더 예쁜데요? 그냥 조금 손봤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솜씨가 있으세요. 어디서 배웠어요? 인숙은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바느질을 잘하셨고 어릴 때부터 곁에서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배웠다고요. 그럼 다른 것도 할 줄 알아요? 리폼 같은 것도? 리폼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옛날 옷을 새롭게 고쳐서 입는 거. 우리 딸이 자꾸 사달라고 하는데 비싸서 못 사주고 있었거든요. 박명자의 말에 인숙은 흥미가 생겼습니다. 옷을 고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이라니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같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옷인지 가져와 보세요. 며칠 후 박명자는 딸의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가져왔습니다.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었지만 인숙이 보기에는 충분히 예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숙은 청바지 밑단을 자르고 찢어진 효과를 주었습니다. 티셔츠는 어깨 부분을 조금 잘라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바꿔주었죠.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거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낡고 촌스러웠던 옷들이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변했어요. 박명자의 딸이 보고는 정말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손에 익은 일이에요. 언니, 혹시 이런 일로 돈을 벌어볼 생각 없어요? 박명자의 제안에 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받고요? 당연하죠. 이런 솜씨면 충분히 돈벌이가 될 텐데요. 요즘 리폼 한 벌에 5만 원,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날 밤 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재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집안일이 밖에서는 돈이 되는 기술이었다니. 다음 날 박명자가 동료 2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예요. 혼자 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거나 언니가 가르쳐주면 같이 해볼까 해서요. 트럭 운전기사 윤지희와 식당에서 일하는 김순덕이었습니다. 모두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죠. 같이 작은 공방이라도 차려보는 게 어때요? 요즘 협동조합도 많이 한다던데. 윤지희의 제안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정했어요. 다시 짠다. 내 인생 협동조합. 인숙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시 짠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4명은 동네 상가 지하에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나눠서 부담했고 재봉틀과 기본 도구들을 마련했죠. 첫 달 수익은 28만 원이었습니다. 4명이 나눠 가져야 했지만 인숙에게는 그 7만 원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단 한 푼도 허락받지 않은 돈이네요. 인숙이 중얼거리자 박명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번 돈이에요. 인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누 냄새가 배어 있고 바늘에 찔려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있는 손. 하지만 이 손이 이렇게 따뜻하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비누 냄새 나는 내 손이 자랑스러웠어요. 인숙의 말에 동료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렇게 인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인숙은 스마트폰으로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영아, 엄마한테도 일이 생겼다. 정말 멋지지 않니?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자랑스러워요. 인숙은 그 문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공방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동네 주부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숙은 매일이 신기했어요. 자신의 손재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공방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시누이 3명이 들어왔습니다. 얼굴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인숙은 손님의 치마를 고치고 있다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한다고? 웃겨 죽겠다. 큰 시누이 순자가 공방 안을 둘러보며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공방이야? 생각보다 초라하네. 둘째 시누이 순이가 낡은 재봉틀들과 천 조각들이 쌓인 모습을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언니, 잠깐 나와봐요. 할 말이 있어. 막내 시누이 순미가 인숙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박명자와 윤지희, 김순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공방 밖 골목길에서 시누이들이 인숙을 둘러쌌습니다. 언니, 정말 이게 언니랍냐? 순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집도 제대로 못 지키던 사람이 무슨 사업이야? 우리 오빠 창피하게 만들려고? 맞아, 언니. 이혼 소송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고. 순이가 고개를 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장씨 집 며느리가 바느질로 돈 번다고 수군거리고 있어. 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냐고? 언니가 지금 하는 모든 게 잘못이야. 순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 이상한 사람들이요? 인숙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 모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직하게? 이혼녀들이랑 독신녀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정직한 일이야? 순자의 말에 인숙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맞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건가요? 어쨌든 남편이잖아. 끝까지 참고 살았으면 되는 거를. 언니는 찌개나 끓이고 있어야 그게 언니답지. 시누이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공방 안에서 박명자가 나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있는데 왜 이래요? 당신들 누구세요?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요? 순이가 박명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렇게 해요? 박명자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인숙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고생? 우리 오빠가 더 고생했어요. 저런 아내 때문에. 순미와 박명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자 인숙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명자 언니. 괜찮아요. 하지만 이미 소동은 커진 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공방 손님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날 저녁 인숙은 혼자 공방에 남아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손님들이 일찍 돌아갔거든요. 재봉틀 소리만이 적막한 지하 공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에 협찬을 해주던 지역 기업에서 갑자기 후원을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유는 되지 않았지만 뭔가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저는 그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김순덕이 인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부업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공방 일 때문에 본업에 소홀해진다고. 일주일 사이에 조합원 4명 중 2명이 나갔습니다. 남은 건 인숙과 박명자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숙은 인터넷에서 자신에 대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가정도 못 지킨 여자가 리폼을 가르친다네요. 애들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녀가 무슨 사업이에요? 남편한테 얹혀 살 때는 언제고. 그러게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 봐요.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는데. 인숙은 스마트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당한 일들보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의 악성 댓글이 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았어요.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들 말이잖아요. 박명자가 위로했지만 인숙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인숙은 공방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적어진 손님들을 만회하려고 더 열심히 했죠. 새벽 2시, 3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소영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인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인숙은 재봉틀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박명자가 아침에 와서 발견했을 때 인숙은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언니. 박명자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인숙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인숙을 본 것은 지우였습니다. 25살 아들이 병실 의자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지우야,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거래요. 소영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공방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인숙의 말에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보살피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회색빛이었죠. 하지만 인숙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져도 이 손으로 만든 건 남았으면 좋겠어요. 인숙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들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지만 그 손으로 만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인숙은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공방은 위기에 처했지만 가족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인숙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소영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지만 소영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까지 한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엄마,
이제 그만 참지 마세요. 소영이 침대에 누워있는 인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인숙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소영아,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질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야기 지어내는 거라고요. 그때 지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누나, 이거 봐요. 지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는 인숙에 대한 글들이 더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이제는 공방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고 댓글들도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애들도 창피하겠어요. 엄마가 저러면 이혼녀들끼리 모여서 무슨 사업이에요? 소영은 그 댓글들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소영아, 그냥 놔둬. 괜히 더 커질까봐. 더 커져야 해요.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요. 소영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동안 모아둔 영상들과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물을 끼얹히는 장면, 집에서 폭언하는 소리, 시누이들이 공방에서 조롱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누나, 정말 올릴 거예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할 때예요. 소영은 먼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과 함께였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입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게 정상인가요? 영상은 금세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공유하고 또 그 친구들이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들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서 물을 끼얹다니. 정말 충격이에요. 엄마분이 너무 불쌍해요. 응원합니다. 소영은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도 올렸습니다. 시누이들이 공방에서 인숙을 조롱하는 모습, 집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폭언들,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공개했어요. 이틀 후 지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일간지 기자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소영은 기자와 만나서 인숙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30년간의 가정폭력,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이혼과 창업, 그리고 주변의 방해와 압력까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네요. 기사로 써도 될까요? 네, 부탁드려요.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많을 텐데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사는 며칠 후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56에 시작한 새 인생. 중년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기사에는 인숙의 사진과 함께 공방 이야기,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지역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뤄보고 싶은데요. 본인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인숙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텔레비전에 나가. 부끄러워. 엄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영의 설득에 인숙은 결국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인숙은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고 조명 아래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리포터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요, 맞고 찢겨도 다시 꿰맬 수 있어요.
인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찢어진 줄 알았는데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찢어진 게 아니라 그냥 실밥이 나간 거였더라고요. 다시 꿰매니까 새 것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모든 게 무섭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요. 무서워도 앞으로 가려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국 뉴스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고 중년 여성 생존기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정인숙 아주머니 응원합니다. 저희 엄마도 똑같아요. 힘내세요. 진짜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리폼 옷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자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인숙은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세상이 들어줬네요. 소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박명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축하해요. 공방에 문의 전화가 계속 와요. 다들 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제 떠났던 조합원들도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네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근데 명자 언니 시누이들은 뭐라고 해요? 말 없어요. 아예 연락도 안 와요. 인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소영이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댓글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네 맘카페에도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인숙 씨 진짜 대단하네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사과드려요. 공방 위치 어디예요? 가보고 싶어요. 인숙은 그 댓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병실 창밖으로는 봄이 올 것 같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인숙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방은 이전보다 훨씬 붐비고 있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고 온라인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박명자는 물론이고 윤지희와 김순덕도 다시 돌아왔죠. 심지어 새로운 조합원 2명도 합류했습니다. 언니,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박명자가 주문서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전화가 하루 종일 오네요. 언니 인터뷰도 보고 싶다고, 공방도 구경하고 싶다고. 인숙은 재봉틀 앞에 앉아서 치마 밑단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인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장남호가 서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지만 이상하게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인숙아. 장남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명령조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공방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명자가 인숙에게 눈짓을 했지만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하세요.
할 말이 있으시면 여기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숨길 일이 없어요. 인숙의 말에 장남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숙이 먼저 다른 곳으로 피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죠. 그럼 사무실로 가자. 거기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인숙은 일어나서 공방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장남호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협동조합 인증서와 상장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공방 활동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장남호는 그 모든 것들을 둘러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네, 제가 하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제대로 하고 있네. 장남호의 말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인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인수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장남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인숙은 장남호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그 말에 감격해서 울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을 보고도 같은 말을 하시겠어요? 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제가 만든 것들, 이 모든 걸 보고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겠어요? 장남호는 말을 못했습니다. 인숙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당신은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집안일만 하는 게 전부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30년 동안 저를 그렇게 봤잖아요. 인숙이 책상 위에 있는 협동조합 대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인숙이에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정인숙이라는 사람이에요. 장남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혼할 거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은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를 지지한다고요. 인수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어?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면서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소영이 사무실을 보더니 장남호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소영아, 아빠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요? 결혼식장에서 엄마한테 물 끼얹으신 분이 다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화나면 사람한테 물을 끼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장남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신에게 대드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엄마가 참아온 건 저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소영이 어머니 곁으로 가서 섰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지우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지우는 장남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조심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집에 가시죠. 엄마는 바쁘세요. 지우야, 너까지.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와 함께 살기로요. 장남호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다가 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끝이 아니에요. 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요. 장남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둘째 시누이 순이가 혼자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시누이들과 달리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숙은 공방 앞 카페로 순이를 데려갔습니다. 언니, 사과하고 싶었어요. 순이가 커피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갑자기 왜요? 방송 봤어요. 언니 인터뷰.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는 줄은.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여자인데 왜 언니를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인숙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저 나이든 여자로 보였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죠?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 사과하는지보다 누굴 용서 안 할지가 더 중요해요. 언니, 용서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달라졌다고 해서 제가 받은 상처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미워할 힘도 아까워요. 인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누군가 대신 짜주던 시간은 끝났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지도 누군가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자유. 공방에 도착하니 박명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인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하는 미소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박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진짜 시작이에요. 인숙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수선할 옷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기쁨이었죠. 봄이 찾아온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인숙은 소영, 지후와 함께 새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반지하가 아닌 지상 2층, 햇살이 잘 드는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정인숙 단독 명의로 계약한 첫 번째 집이었죠. 엄마, 정말 여기서 살 거예요? 지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응,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만의 집. 인숙이 열쇠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직 짐이 없는 깨끗한 방이 나타났어요. 작지만 따뜻한 햇살이 거실 한복판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밝다. 소영이 거실 창문을 열며 탄성을 질렸습니다. 공기도 완전 달라요. 이렇게 상쾌할 수가.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가져올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인숙의 재봉 도구들, 그리고 아이들의 짐 정도였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것 치고는 너무 적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에 둘까요? 소영이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인숙의 도장과 통장,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거실 책상 위에 두자. 인숙이 말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작은 책상 위로 정인숙 명의의 통장과 협동조합 대표 명함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명함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정인숙 다시 짠다. 내 인생 협동조합 대표. 진짜 멋있다. 지우가 명함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렇게 멋있게 보인 건 처음이에요. 그날 저녁 인숙은 혼자 새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고요였죠. 창밖으로는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아지를 끌고 나온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인숙에게는 새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인숙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공방으로 출근하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어요. 눈치 볼 사람도 화내는 소리도 없었거든요. 공방은 이제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합원이 10명으로 늘어났고 온라인 쇼핑몰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시작한 찢어진 옷수선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버리려던 옷을 가져오세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 드릴게요. 캠페인 문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찢어지거나 낡은 옷을 가져왔고 인숙과 조합원들은 그것들을 아름다운 새 옷으로 변신시켜 주었어요. 단순한 수선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바꾸는 일도 많았습니다. 언니, 정말 마법 같아요. 어느 날 공방을 찾은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애 아빠 셔츠가 이렇게 예쁜 원피스가 될 줄이야. 옷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지역 여성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강연회에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해서요. 인숙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을 여성들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강연 당일 여성센터 강당에는 3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도 상황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숙입니다. 간단한 인사로 시작해서 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 그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 그리고 다시 찾아가는 과정까지. 앞치마를 벗었다고 해서 내가 여자 아닌 건 아니죠. 인숙의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이름이 제 삶을 꿰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꽃은 언제 피어도 아름다우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55인데 너무 늦었나요? 전혀요. 저도 56에 시작했어요. 인숙이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숙은 새로운 동네의 풍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작은 카페, 동네 서점, 꽃집, 모든 것이 정겹고 따뜻해 보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소영과 지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인숙이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예전에 그 찢어진 앞치마가 아니라 소영이 선물해준 예쁜 앞치마였어요. 엄마, 오늘 뭔가 다르게 보여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뭔가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기분이야. 저녁 식사를 하며 인숙은 아이들과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 같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의 가장 든든한 가족인 것 같아. 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인숙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어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정인숙으로 살아간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펜을 들고 계속 써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늦었다고 하지만 나는 때가 된 것 같다. 늦게 핀 꽃은 오래 피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았나? 2, 3. 참 잘 왔다.
인숙은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지만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옷들을 고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인숙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들, 굳은 살, 세월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 하지만 이 손이 만들어낸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고마워, 내 손아. 인숙이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의 바람이었어요. 인숙은 그 바람을 맞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정인숙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숙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로. 찢어진 앞치마 대신 명암을 든 정인숙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습니다. 화면 아래 무료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